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탄소 중립 시대의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리튬을 시추할 수 있는 곳이 국내에서 광상 2곳이 발견됐습니다. 리튬은 전기차는 물론이고요. 노트북과 스마트폰, 거의 모든 충전식 배터리 원료로 쓰이죠. 우리나라는 리튬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최진영 연구위원님과 함께 리튬 얘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단한 일이죠. 이 광상 2곳이 리튬 광산이 발견됐다. 얼마 전 정부가 이 석유 시추 탐사하는 것 같고 거의 맞먹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차 전지의 핵심 원료고요. 국내에 매장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안 해봤어요. 리튬은 어떤 광물인가요? 리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배터리라던가 아니면은 일반 전자기기라던가 이쪽 배터리에 들어가는 역할을 갖다 하는 이런 광물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원료의 단가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단순히 내재화 단에서도 이런 걸 또 논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넘어서 애시당초 단가가 원체 쌌었던 기본적으로 염호 형태, 즉 남미 쪽에서 채굴이 되는 소금 속에 들어있는? 맞습니다. 예, 이런 그렇죠. 염호 형태의 리튬이 원래 단가 자체가 위안화 기준으로는 톤당 한 5만 위안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수입에 대한 의존도 낮은 이런 비용 때문에 그렇게 돼 있었던 구성인데 원료단에서 우리가 공급 네트워크를 갖다 깔아보면은 그러니까 공급의 비중으로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염호 형태가 존재할 테고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광석 형태 단에서는 호주에서 많이 채굴이 되는 스포디민 계열, 네. 그리고 중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채굴이 되는 이제 레피도라이트 계열, 즉 예. 리튬 음모라고도 불리죠. 예. 그리고 나머지가 되면은 이제 재활용단에서 스크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료를 갖다 얻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나지가 않았어요. 전량 중국, 호주 아니면 이런 곳에서 그죠? 칠레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는 2차 전지는 세계적인 1, 2를 다투는 생산 능력 갖고 있는데 정작 리튬은 다 이제 해외에서 들여와야 되고 그만큼 이번에 경북 울진하고 단양인가요? 이 추정된 매립 장소가 네. 발견됐는데 지금까지 어디까지 지금 발견이 되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일단 저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긴 보긴 해야겠는데 예. 일단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뉴스를 갖다 이렇게 보다 보니 두 군데 이제 울진이라던가 아니면 단양 이렇게로 나오더라고요. 그 외에도 몇 군데를 이제 시험적으로 봤는데 이제 확인된 곳은 이 2곳이 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인가요, 지금? 그보다 이제 함량의 문제죠. 함량이. 그러니까 이제 품위라고 해가지고요. 결국 광석단에서 이게 품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산업금속은 어느 지역이든 다 매장은 돼 있습니다. 단지 그게 이제 품위가 높은지 여부가 중요할 테고. 해서 경제성이 있느냐 이 얘기죠.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본다면은 뉴스 보도상 기준으로 근거해서 놓고 본다면은 울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품위가 이제 캐나다 지역에는 레드크로스 렉이라고 해가지고 그쪽 광산만큼 품위가 있는데 그 말즉슨 최소 못해도 50톤의 광석을 채굴을 했었을 때 1톤의 금속이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근거거든요. 네. 대략 한 1.5% 품위가 되니까요. 이제 단양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한 중국의 레피도라이트 계열의 이제 좀 저품위 단에서의 어떻게 보면 좀 광석이 채굴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200톤을 채굴을 했었을 때 1톤에 만들어진다라고 본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게 있다가 중요하기보다는 이게 품위가 높으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할 테고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한 품위가 높다 하더라도 매장량이 또 한 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이게 리튬 사실은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리튬 생산을 중국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죠? 남미가 아무래도 좀 남미가 더 많긴 많습니까? 하죠. 예. 근데 형태는 다른 건데 지금 국제시장에서 가격이 리튬 카보나이트 가격이 이제 위안화로 거래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톤당 이제 기록적으로 보면 60만 위안까지도 갔었다가 그죠? 지금은 다시 한 9만, 8만 정도 위안 정도로 와 있는데 이 최근에 보면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격 동향은 어떻습니까? 이게?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시 이제 연초 때 반등을 했다가 부진합니다. 지금 그렇죠. 다시. 근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실 이제 중국 쪽에서의 감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단에서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가 이걸 갖다 이제 그 무분별한 확장에 대해서 지양한다라는 발언이 나왔었거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곧이어서 바로 중국의 공신부라 해가지고 이쪽 관련 부처에서 네. 기업들한테 무분별한 확장 지향한다 해서 캐파 증설에 대해서 좀 제한하는
이런 지침을 내려놨습니다. 지하전 아끼자는 얘기네요. 뭐 지하자원이라기보다는 수출을 일종의 좀 공급 과잉이 일어난 공급 배터리단에서 과잉을, 질적 문제가 또 거론될 수밖에 그렇겠네요. 없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결국 배터리단에서 감산이라는 뜻은 리튬단에서는 수요의 약화를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배터리단에서는 중간단에서 엔드유저나 다름없으니까요. 이제 광물단에서는. 그러면 이쪽에 수요가 꺾이기 때문에 가격이 진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히려 저는 최근에 리튬 가격이 다시 올랐다가 이제 하락했었던 걸 봤었을 때 오히려 저는 매력적이라 봤어요. 왜냐하면은 배터리 단에서 캐파 증설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네. 이것 단에서 그러면은 리튬의 수요가 약화된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중요한 점은 중국계 배터리 생산 기업들을 자세히 놓고 보면은 리튬 생산 기업들 중심으로 놓고 보면 리튬 생산의 대략 한 38%의 이제 기업들이 중국계 같은 경우에는 네. 대부분 수직 계열화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산, 이걸 재련,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배터리 소재까지 업체까지 같이. 그렇죠. 이게 수직 계열화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에 그렇겠네요. 설 수 네.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 배터리 단에서 자국 기업들이 감산에 나섰다라는 것은 후행적으로 결국 광산단에서도 뒤이어서 감산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렇겠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본다면은 제가 볼 땐 이것 때문에 수요가 약화됐었다. 근데 이게 크게 저는 점점 의미는 없어 보이고 오히려 수급 단에서는 다시 재안정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단에서는 이게 좀 긍정적일 수 있는 이유가 어쨌든 지금 중국의 리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추락한 건 맞아요. 네. 추락을 했고 다시 또 반등했다 다시 재하락했죠. 네. 근데 이것이 최소 못해도 지금 가격 기준으로 10% 정도 추가로 더 하락을 했다가는 중국의 배터리 이제 리튬 생산 기업들은 이제 본격적인 자본 잠식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문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이제 생산 비용 단에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호주계가 생산하는 리튬 같은 경우에는 톤당 최소 못해도 한 11만 위안 이상이에요. 스포디민 계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남미의 염호 형태가 한 5만 위안 정도가 되죠. 중국계의 염호 형태가 한 6만 5천 위안 정도가 되고요. 근데 이제 중국 애들이 보통 많이 사용하는 레피도라이트 계열 같은 경우에는 대략 비용이 6만 5천 위안에서 많게는 8만 5천 위안 사이거든요. 예. 그 말즉슨 지금 현재 가격에서 10% 정도 더 추가적으로 하락했다가는 이들은 그럼 자본 잠식 지금 3분의 1의 중국의 레피도라이트 계열들이 이미 적자예요. 지금 이 적자 상황이 최소 못해도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죠. 예. 그래서 본격적인 감산은 아직 안 갔습니다. 조업 시간을 단축했죠. 중국의 이춘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조업 시간을 단축했고요. 근데 이 자본 잠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격화된다. 그러면 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본격적인 감산이 유효하다라면은 가격 단에서 저는 매력적으로 봅니다. 지금 수요 측면이 볼 게 아니라 원자재는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적인 측면으로 가격이 상승하니까요. 과거에 15년도 때 LM이크에서 발표됐었던 글렌코어의 감산처럼요. 당시 글렌코어도 감산을 통해서 아이언 가격단에서 글로벌 공급의 3%가 감산이 되자마자 네. 당시 수요는 안 좋았어요. 공급 과잉이었거든요. 중국 때문에 공급 과잉이 더 심각했었고 예. 유럽과 미국의 리쇼어링 때문에 더 심각했었죠. 그러면서 가격이 다른 금속 가격들은 2016년 11월 직전까지 다 바닥을 기어다니는데 아이언만 2015년 10월 이후로 계속 상승했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수요 측면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공급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은 오히려 리튬은 지금 점점 매력적이지 않은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건 이 리튬 우리나라도 울진과 단양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원자재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 이 리튬만큼 중요한 게 또 구리 아니겠습니까? 구리값도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금 구리값은 이제 반도체 소자로 들어가잖아요. 재료로. AI 센터, 클라우드 센터 이거 많이 지으면서 빅데이터 뭐 센터도 짓고 이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큰 대량 빅테크 기업들이 다 이거를 구리 소요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건데 구리 가격을 봤더니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예, 보니까 현물 가격으로 했을 때 톤당 만 달러까지도 올라가고 이랬었는데 요즘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죠? 예, 구리 가격 동향 어떻게 보세요? 구리 같은 게 사실 제가 작년 말에도 구리는 되게 좋게 보긴 했습니다. 근데 예. 구리가 처음에 좋았었던 이슈는 사실 수요보다는 오히려 좀 폐광 이슈였어요. 작년 말부터 지난 2년 동안 광산들이 2022년 상반기 때 무리하게 높은 가격대에서 무리하게 가동을 돌렸었던 예. 생산 비용에 취약한 광산들까지 가동에 들어가면서 가격이 급락하자마자 그 기업들이 2년 동안 자본 잠식이 터졌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결국 폐광이 이루어졌죠. 정확하게 작년 12월부터 폐광이 이루어지면서 네. 글로벌 공급 가이던스 단에서 다 하향 조정이 이루어졌고 네.
이것 때문에 연초 때 가격이 반등했었다가 최근의 조정은 수요가 약하기보다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좀 대체제였거든요. 결국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 네. 가공기업들이 못 버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거는 이 구리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존재하거든요. 네. 단순히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전선 때문에 그래요. 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전력을 전선도 많이 있고, 잡아먹으니 예. 전력망 초과 송전 설비 다 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지만 원자재는 근데 미래를 갖다가 반영하는 자산은 아니거든요. 네. 결국 경기 동행 내지 후행 자산이고 지금에 있어서는 오히려 메탈단에선 수요가 그렇다고 약한 건 또 아니었어요. 중국 쪽도 사실 주택 착공만 약하지 나머지는 다 견조했었거든요. 예. 다만 대체재. 가공기업들 입장에서는 구리가 너무 비싸니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뭘 쓴다? 스크랩, 즉 재활용 구리를 썼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비싸니까 뭘 썼다? 알루미늄을 쓴 거죠. 대체제죠. 그게. 맞습니다. 초고화 성전 설비 같이 고순도 구리가 필요한 산업 이외에 나머지 65%의 수요처는 고순도 구리가 불필요해요. 그래서 알루미늄을 대체해서 우리 왜 자동차도 보면은 내연기관차 보면 에너지 연금 딱지가 있습니다. 이게 1등급이라는 뜻이 이게 차가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모터에 구리를 더 많이 감았다라는 거예요. 5등급이라는 뜻은 알루미늄 성을 더 많이 감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나 열전도 측면에서 전기전도 측면에서 이게 좀 떨어지기 구리가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제 너무 비싸다 보니. 가공기업들이 결국 알루미늄을 조금씩 대체를 하기 시작해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알루미늄은 덜 빠졌고 구리가 좀 더 조정이 계속 셌었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부분이 아마 방향성 따라서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여전히 구리 따라서 수급이 타이트하고 저는 여전히 지금도 구리는 톤당 상단이 12,000달러를 갖다 타겟으로 계속 점진적 회복이 맞다. 일각에서 중국의 수요가 약하다고 주장하지만은 그 근거로 재고를 얘기를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선물 재고 가지고 구리 트레이딩 아무도 안 합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재고가 중국에 늘어난 이유는 그냥 미국 정부랑 영국 정부가 LME 거래소나 CME 거래소에서 러시아산을 퇴출시키면서 이 러시아산이 갈 곳이 없어서 아시아 지역과 중국을 다 흘러간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약하다 보기는 어렵고 그렇군요. 오히려 수요는 여전히 견조합니다. 단지 이제 대체재 때문에 약간 그런 게 노이즈가 있는 거죠. 원자재 시장 보면 정말 재미난 게 거시경제 전체를 반영, 산업 특히 산업을 반영하는 게 이게 어떤 산업이 발전하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수요가 가격이 달라지고 수요가 달라지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니켈이에요 또. 니켈은 이제 스테인리스에도 쓰이지만 배터리 양극재로 쓰인단 말이에요. 이 가격도 상당히 뭐 니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22년 같은 경우는 엄청난 폭등을 했었는데 지금 좀 안정이 됐는데 니켈 가격이 근데 추세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니켈이 최근에 빠진 거를 살펴보면은 사실 22년도 겨울철 이제 한 10월 달쯤에 이미 다들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런던에서 있었던 LME크에서 거론이 됐었던 게 인도네시아가 이제 점점 부담스럽다. 글로벌 최대 공급자인 인도네시아가 증설을 갖다 계속해서 발표를 해줬었거든요. 2020년부터 2021년, 22년도에 또 계속 그러니까 사실 14년도부터 캐파 증설이 계속 나섰어요. 단순히 클래스 2급뿐만이 아니라 클래스 1급까지 즉 배터리에 들어가는 클래스 1까지 증설 계획을 다 발표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급 밀어내기가 2022년부터 본격화되면서 가격 그때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죠. 사실상 니켈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인도네시아의 공급이 없잖아 있고 최근에 근데 가격이 올랐다가 반등을 했다가 조정받는 이유는 지정학 리스크도 컸어요. 결국 글로벌 3대 니켈 산지인 뉴칼레도니아 쪽에서 프랑스에 의해서 이렇게 반정부 시기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뉴칼레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랑스에 어느 정도 약간 좀 지배를 갖다 받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법안에 이제 투표권의 문제가 있었어요. 지방선거. 지방선거 투표권에 있어서 외국인이나 다름없는 프랑스인이 거주 10년을 하면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다가 가져가도 되는 게 통과가 돼버리니 그럼 친프랑스 계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득세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게 반정부 폭력 시위로 발생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가 마크롱이 이거 보류하겠다 하면서 가격이 다시 진정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방향성 단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최근의 조정은 크게 의미 없고 수급 단에서도 괜찮고 라니냐 올 경우에는 다시 또 전력단의 문제가 발생하셔서 생산 비용 측에서 또 전력이랑 연관돼서 니켈은 여전히 특히 계절성 감안하면은 9월, 10월 달에부터는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리튬을 비롯해서 이제 비철유를 봤는데 이제 기름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최근에 이제 기름 얘기 중에서는 뭐 전통적인 오일뿐 아니고 미국 셰일가스와 함께 이 비전통 석유전으로 꼽혔던 캐나다의 오일샌드 생산량이 급증할 거다.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셰일가스하고 오일샌드의 차이를 제가 이번에 조금 살펴보니까 이 차이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보니까 셰일가스는 빨리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빨리 개발을 할 수 있고 상업성이 굉장히 좋고 오일샌드는 좀 시간이 좀 걸려서 가격 상승 뭐 생산이 좀 느려졌다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좀? 그러니까 캐나다의 오일샌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샌드, 그러니까 샌드 오일을 해서 모래를 갖다가 압을 눌러가지고 그 안에는 오일을 짜내는 경우예요. 근데 이제 셰일 같은 경우는 셰일이라는 게 이제 암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셰일 오일이라는 특수한 오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혈암층 안에 있는 기름이나 가스를 갖다가 추출하는 방식인 겁니다. 아, 그래서 사실 생산 비용이 둘 다 높아요. 예. 둘 다 낮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람코가 왜 증산을 할 때 이 두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비용이 단가가 높아가지고. 비용이 높아지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글쎄요. 샌드오일 단에서 캐파가 증설된 건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브라질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즉 비정통 오일 계열이라던가 또는 노노펙 국가들의 이 같은 캐파 증설은 그 이전부터 확인이 됐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가격은 이미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파가 얼마 늘어날지도 향후 2030년까지 계획도 다 이미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렇군요. 곡물 가격도 봐야 되는데 곡물 가격은 뭐 올 초만 해도 4월 정도까만 해도 굉장히 불안하고 뭐 일부 가격도 치솟고 하다가 이제 5월 이후에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뭐 신경 안 보셔도 다행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잠잠해진 배경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 배경에는 결국 그 엘니뇨가 있었습니다. 엘니뇨. 왜냐하면 지난 4, 5월까지는 엘니뇨였어요. 예. 근데 4, 5월 달에 파종이에요, 미국은. 그렇죠. 그럼 파종이면 무슨 뜻이다? 이 4, 5월 달에 파종하는 애들은 언제 수확을 한다? 올해 7월과 8월 달과 그리고 9월 달에 수확을 해요. 네. 그러면은 지금 파종한 애들이 엘니뇨 때문에 엘니뇨 시에는 미국의 주요 곡창지는 비가 잘 내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 작황이 좋을 거라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USDA에서 가이던스를 그래서 올린 거예요. 아. 즉 신곡이 있고 구곡이 있습니다. 예. 신곡은 다음 파종 이후에 생산될 애들이고 예. 구곡은 지금 이번에 파종을 들어가고 앞으로 수확할 애들이에요. 올해 수확할 애들. 맞습니다. 근데 구곡에 대한 생산 가이던스가 상향되니 당연히 가격은 어떻게 된다? 조정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겠네요. 뿐만 아니라 러시아 쪽과 동유럽 지역에서 냉해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그쪽도 공급 이슈가 나오면서 가격이 더 눌린 거죠. 그러나 앞으로 라니아가 전개된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특히 이 라니아 시에는 단순히 우리가 미국의 주요 곡창지대 앞으로 가뭄으로 전개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네. 실질적인 그 영향은 사실 내년 상반기고 예. 오히려 라니아 시에는 주요 우리가 봐야 될 게 중국이에요. 네. 중국의 중남부 지역이 지금 폭우가 시작됐어요. 예. 먼저 남부가 시작됐죠. 이 지역 남부 쪽에 보면은 스촨이라던가 아니면 윈난이라던가 이 지역이 곡창지대고 그 위로는 황하강 유역대에 있는 애들이 주요 곡창지대이기도 해요. 네. 그러면 라니냐 시에는 2020년 때처럼 먼저 남부 지역에 폭우 일으켜가지고 라니냐 때는 장마 장기화돼 버리고 네. 평년보다 폭우는 훨씬 더 강해지고 물난리나서 곡창지대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게 북상하면서 황하강 유역대까지 폭우가 발생해서 물난리 일으켜서 곡창지대 파괴된다. 네. 당시 2020년 때 그래서 평년보다 높은 강우량 때문에 8월부터 21년도 3월까지 곡물 가격이 150% 상승했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그러면은 란야가 다시 되풀이된다. 우리가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게 중국의 산샤 때문에 이제 물의 수위예요. 네네. 이번에도 그때랑 동일하다면은 또 한 번 곡물 가격은 난장판 될 게 있어요. 즉 8월에서 10월 구간 때 네. 난약도 더욱더 본격화되면 중국의 중남부 지역 곡창지대까지 결국 물난리가 됐었을 때 1차 곡물 가격 랠리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지금 우리가 하락한 거에 있어서는 저는 크게 의미를 안 두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곡이야 생산 가이던스 상향됐지 앞으로 신곡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될 게 그럼 뻔하거든요. 그럼 과연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격이 지금 대응이 돼 있는가? 오히려 지금은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라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번 8, 9월 달을 가장 조심해야 된다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이 그레인 곡물 시장은 굉장히 고려될 게 많은 것 같아요. 웨더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파종 상태도 하비스트 자체도 그렇고 봐야 될 게 많은데 이 원자재 투자가 그래서 이제 증권형 투자하고는 좀 다른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원자재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예비 투자자들께 투자 전략 조심해야 될 사항들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작년 말부터 계속 이제 기상이변을 더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기상이변. 그래서 투자 전략단에서 우리가 놓고 보면은 경제로 사실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원자재를 바라보면서 경제로 원자재를 접근하면은 한 8알은 틀려요. 근데 이제 기상이변으로 2019년부터 제가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한 7알은 확률적으로 방향성이 맞출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면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실물 자산이라는 뜻은 수요와 공급의 기상이변 훨씬 더 영향이 노출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경제 전망은 우리가 왜곡된 걸 계속 바라보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하기 싫은 부분들도 그렇죠. 노출되고 네.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방향성의 흐름을 본다면 이 기상이변의 베팅, 그래서 작년 말부터 그래서 올해 특히 4분기 때 라니냐 조심하자. 왜? 라니냐가 시작되고 라니냐가 원자재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늘 겨울철이에요. 매년 어떻게 보면은 라니냐 왔다 싶으면 그때 그 해에 겨울철인 10월부터입니다. 원자재는 선물이기 때문에 1개월물을 갖다가 그럼 감안하면은 바로 9월 달부터 조심하는 거죠. 마치 천연가스가 지금 냉방 시즌의 수요를 이미 선반영해서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난방 시즌이 더 위협적이기 때문에 특히 라니아오기 때문에 그럼 천연가스는 10월물을 갖다 거래되는 9월 달부터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같은 라니아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해서 에너지, 곡물 그리고 산업금속에 대해서 여전히 베팅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는가라 볼 수 있겠고요. 그렇군요. 너무 재밌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최진영 연구위원과 함께 원자재 시장 얘기 골고루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